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예고한 대로 자유한국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마 일성으로는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당내 통합뿐만 아니라 보수 통합을 겨냥한 이야기인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미 전당대회 열기는 뜨거워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른미래당으로도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제와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도전은 멈췄고 꿈은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불안의 뿌리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있습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저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 결연하게 선언합니다. 영향력 있는 지역 유력 인사가 대표 통장,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각종 단체 혁명부 수집해서 동의 없이 불법 유출해서 한국당에 전달하는 등 부정부패와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도 거기서 임플란트 하셨다고 대원장이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임플란트를 했다고. 임플란트? 네네. 저는 임플란트를 하나 했습니다. 서울에서 했습니다. 대구에서 한 바가 없습니다. 당원 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은 안 될 거고 목요일 날 아마 비대위에 상정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죠. 황교안 전 총리 오늘 보니까 입당한 지 정확히 2주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잔뼈 굵은 중진들의 견제고를 받아내면서 오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마 일성을 일단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자유한국당을 압도적 제1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모든 고통과 불안의 뿌리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있습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당을 지키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출마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한 지 바로 직후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인 얘기를 본격적으로 내딛었다는 점이 좀 눈에 돋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하면서 이제 빨간색 넥타이 한 것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고려를 한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황교안 전 총리의 등자로 인해 가지고 일단 자유한국당 그 당대표 선거가 일단 흥행에는 일단 좀 활기를 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긍정적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됩니다만 바로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이지 네. 않습니까? 법무장관, 총리 권한대행을 했던 분이고 네. 그리고 또 이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일단 실패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책임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는 네. 여전히 관건이 될 겁니다. 그건 네. 아마 같은 당내 경선 주자에서도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정치적 질문, 그런 정치적 어떤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헤쳐나갈지는 결국 오롯이 황교안 전 총리의 정치인으로서의 몫일 겁니다. 그걸 네. 잘 뚫쳐나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원장님은요? 그러니까 관료 출신이 이제 정치판에 처음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과연 그 정치 실험, 황교안의 실험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저는 궁금됩니다. 근데 황 전 총리가 이제 한 20년 정도 검찰 생활을 하고 문재인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장관 2년, 네. 총리 2년 하고 이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지금 오늘 기자회견 보면은 문재인 정부를 이제 강하게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무덤까지 얘기하고 오면서 어떤 좌파
정부로 강력하게 이제 몰아붙입니다. 좌파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당권에 도전하게 되면 전국을 이 당권을 좌파 대 우파의 대결로 몰고 가고 본인은 이제 우파의 대표 주자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네. 강력하게 좀 읽히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6 운동권 철학이 이제 무덤이 있어야 될 철학이다라고까지 아주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총리 출신들의 발언은 그렇게 세지를 않습니다. 근데 아마 본인에 대한 그래도 관료 출신에 대한 전투력, 네. 투쟁력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발언을 보면 아마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가장 고강도의 예. 그런 발언들을 쏟아낸 그런 지금 발언이다. 고통과 불안의 뿌리에 문정권 폭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어떤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선언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 그 기자회견을 보면요, 문재인 표 브랜드 정책,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만 딱 꼽아서 세 개를 그냥 강력하게 공격을 했는데 우선 아시다시피 이제 남북 관계, 또 하나는 네. 소득주도 정당, 네. 그다음에 탈원전 세 개 아니겠습니까? 딱 정확하게 꼽아서 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좌파 정책의 경제 실험이다. 네. 그다음에 이념적이다. 탈원전 정책이 그걸 무작정 밀어붙인다. 그다음에 남북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떤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그런 칭송하는 그런 남북 관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네. 세 개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표 정책을 완전히 그러니까 우파를 네. 부각해서 이제 좌파 정책으로 몰고 가는 그런 좌우파 대립을 어떤 각을 강하게 세운 그런 전략을 한번 세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부담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총리라는 이제 본인의 정체성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탄핵 책임론부터 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는 양수가 다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을 지켜왔던 이른바 친박들, 네. 친박들은 탄핵이 잘못됐다는 입장이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탄핵이 이게 억울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친박의 강경한 친박 입장에서 보면 황교안 총리는 꽃길만 걸으려고 했던 기회주의자라고 비판을 받을 수가 예. 있습니다. 실제로 친박의 일부 중진들은 그런 비판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친박의 강경한 입장에서는 과연 너는 그러면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단물만 이때 그 받아들이고 네. 결국 조용히 있다가 한국당이 좀 살아나니까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네네네. 비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어떻게 대처할지 네.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더 큰 국민적 질문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는 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일단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헌법적으로,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거지 않습니까? 예. 일단 평가가 끝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1심, 2심뿐만 아니라 이제 유죄 판결로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평가가 끝난 박근혜 정부의 역사적 책임에 같이 했던 자리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친박 프레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당내 경선주자에서도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이 바로 친박을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결국 총선에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또 우려를 또 한쪽에서는 내놓는 거거든요. 그런 두 가지의 친박의 핵심에서 드러나는 기회주의적 속성에 대한 비판, 또 비박 쪽에서 보는 내년 총선의 친박 프레임의 우려, 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끌어날 것인가, 또 어디서 헤쳐나갈 것인가가 네. 아마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 가장 큰 과제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계속 입당할 때부터 황교안 전 총리한테도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질문이잖아요. 네, 이거에 그러니까 아마 대한, 이번 예. 당권 경쟁에서도 후보들이 일제히 이제 공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친박 프레임 탄핵 책임론을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시인하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정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탄핵에 대한 이런 부당성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여당의 공격을 정면으로 공격을 하면서 책임이 없다라는 박근혜 그림자를 오히려 안고 가는 방법인 거죠. 양극단의 방법인데 네. 어느 쪽도 사실은 황교안 총리는 불리합니다. 네. 시인해도 부인해도 부족한데 네. 그래서 이제 중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개인데 근데 지금 오늘 대답하는 걸 보면은 그 중간이라는 게 지금 매우 애매한 거거든요. 예. 그 아리송하고 지금 모호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답변 보면은 뭐 탄핵 책임론에 대해서 한국당이 이미 확고하게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뭐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도로춘복당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도 내가 도로 친박당 뭐 개폐화 정치 하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면은 이렇게 모호한 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게 네. 좀 능구라기 같은 예. 답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지금 당 내에서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전당대회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이 당권뿐만 아니라 네. 또 미래의 어떤 황교안 정치 실험이 네. 앞으로 성공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양쪽에 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길로 아주 조심조심 지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한겨레 보니까 국정농단 수사 기록에서 뜻밖의 황교안 전 총리 이름이 튀어나왔다. 예. 이런 보도가 있던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황교안 전 총리는 뭐라고 해명합니까? 그러니까 2012년이죠. 새누리당 당시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그 녹취록을 이제 한겨레 신문 입수해서 이제 분석한 건데 최순실 씨 녹취 그 내용 발언 내용에 황교안 씨는 왜 그 부분을 안 받아들였느냐라는 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관련돼서 국민 배심원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공약 중에 이제 국민 배심원 제도를 내놓는데 이에 대한 이제 왈가왈부 논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 와중에서 최순실 씨가 느닷없이 왜 한교안 씨 그걸 안 받았지요? 라는 말을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앞뒤 사실은 뭐 거두절미하고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정확히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2012년 새누리당 대선 국면에서 황교안 씨라는 이름이 최순실 씨 이름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사실이라면 바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친박 또는 핵심 내지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연관자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혹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하나하나씩의 단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건 제가 볼 때 한겨레 신문의 첫 시작일 뿐일 겁니다. 아마 당대표 경선 내내 그리고 당대표를 무사히 통과했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 만약 이후 대선까지 생각한다면 그 모든 과정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친박 프레임에 대한 지속적인 의혹 제기와 지속적인 책임 추궁에 대해서 자유롭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일단 네. 예, 너무 이제 좀 웃기는 게 네. 지금 방금 말씀 저런 공격들은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해야 될 공격이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보면 저런 공격들이 아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세게 나올 당내 겁니다. 경쟁자들 사이에서. 예, 그리고 예.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공방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의혹은 증폭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경쟁자들이 노리는 거는 황교안은 곧 박근혜는 곧 최순실 이 삼각관계를 끊임없이 부각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권 경쟁을 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해 행위 비슷하게 하는 묘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전당대회의 확실한 변수는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황교안 전 총리가 과연 출마할 자격 자체가 있느냐 이 얘기를 나이트 포커스에서 했었는데요. 오늘 당 선관위가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해서 이 논란은 털어내게 됐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2019년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 등록 신청자는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 정기 납부 출금 이체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당헌 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한 경우 당원 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진지하게 논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안입니다. 오늘은 안 될 거고 목요일 날 아마 비대위에 상정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 전에 내가 다른 후보들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후보들을 또 쭉 같은 자리에서나 아니면 별도로 만날 예정입니다. 네, 목요일 비대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지 이게 확정이 되는 건데 비대위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애당초부터 왜냐면요, 만약에 뒤집히거나 그러니까 출마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될 경우는 이건 엄청난 내분에 휩싸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황교안 전 총리가 출마하게 된 배경이 이미 친박계에서 상당히 밀고 있고 또 외곽에는 태극기 세력도 있는데 이걸 좌절시킬 경우는 엄청난 내분에 휩싸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미 조금 전에 말씀 박관영 선거위원장이나 그다음에 전당대회 의장이었던 한선교 의장 같은 경우가 이미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사전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불발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친박계 비박계 경선도 하기도 전에 이미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예외 규정 두면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다. 뭐 이런 반발들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당 경선에 같이 나섰던 후보들 중에 일부 이제 반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김병준 위원장도 개인적으로는 예. 이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 자체를 이렇게 마땅치 않게 생각했기 예, 때문에 예. 그렇게 합니다만 저는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까지 온 이상 이 부분을 또 시비 삼아 가지고 당대표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더 큰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 있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음 논란이 됐을 때 황교안 전 총리의 대응은 나는 법조인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당헌 당규를 보면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뒤로 조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그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라고 네. 이야기했어요. 근데 고치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안이한 발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공직생활 오랫동안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법조인이 당헌 당규상에 좀 하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자기를 위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상당히 임의대로 당헌 당규를 고칠 수 네. 있다라는 편의적 발상이거든요. 이런 것부터가 사실은 특권 의식이고 갑질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 네.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정치인 황교안의 길을 가는데 그런 매번의 사안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조금 좀 실수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식의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다른 경선 주자들이 저는 뭐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비대위에서도 아마 이번 선관위 결정을 뒤집지는 못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순서가 이상해요. 출마 선언을 먼저 하고 나서 당 선관위에서 출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바뀐 거 아닙니까? 출마 가능하다고 먼저 말을 해주고 나서 출마 선언이 나와야 되는 거? 그렇죠. 원래대로는 예. 아주 어색한 거죠. 만약에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저게 뒤집어져서 출마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저건 황청 총리의 정치 이미지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고 일단 또 밀어붙이는 거죠. 네. 이미 내부 상황을 좀 분위기를 좀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뭐 특권 의식이랄까요? 뭐 이런 좀 그런 부분으로 그렇죠. 보여질 수 저도 있으니까. 보니까 뭐 자꾸를 바꾸면 될 거 아니냐라고 네. 다른 분이 말했으면 모르겠는데 황교안 네. 전 총리는 당사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좀 이렇게 한 발 앞서간 오버하지 않나 그런 또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황 전 총리의 보수 대통합론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 좀 들어보기로 하지요. 먼저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대통합, 보수우파 대통합, 빅텐트론 제기하셨는데요. 혹시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른미래당 쪽의 대선 주자인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도 포용하실 수 있는 입장이신 건지, 그리고 만약 있으시다면 그 보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자유우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가치를 존중해서 나라를 일으켰고 오늘의 부강을 이끌어온 분들입니다. 이 헌법 가치의 뜻을 같이 한다면 폭넓게 수용해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보수 대통합 빅텐트론이에요. 황 전 총리는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내가 되고 내가 당대표가 되면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번 보수의 중심이 돼서 보수의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다 끌어모으겠다는 이야기를 네네네. 하는데 저럴 경우에 빅텐트론 이야기는 걸맞지가 않아요. 빅텐트론은 자기도 버리면서 새로운 텐트를 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는 빅텐트론은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도 더욱더 고쳐야 되고 변화할 게 많고 만약에 바른미래당도 좀 고쳐야 되고 변화할 게 많다고 한다면 둘 다 어느 한쪽이 주도해서 하는 통합에는 흡수되기가 힘드니 제3지대에 그러면 제3의 빅텐트를 쳐서 빅텐트에 다시 들어가서 새로 모이자라는 게 본래의 빅텐트론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자신이 당대표가 되고 자유한국당 주도의 보수 통합이나 야권 통합을 생각한다면 이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 저렇게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가 된 상황,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친박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당대표, 총선을 친박 프레임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총선의 얼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시 한번 친박들이 득세해서 자유한국당이 변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국민적 불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이니셔티브를 주는 이 야권 통합, 바른미래당이 동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황교안 전 총리의 저 빅텐트로는 좀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네. 너무 한국당 주도의 좀 안이한 야권 통합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아닌가 이렇게 어렵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황교안 전 총리 말을 가만히 보면요. 네. 빅텐트의 어떤 의도, 네. 본인이 생각하는 구도를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질문을 보면요. 질문한 사람들은 보수우파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황교안 전 총리는 자유우파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다시 보면은. 근데 이게 좀 미세하지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우파와 이게 자유우파라는 걸 강조하는 거는 상당히 우파의 색깔이 훨씬 더 좀 강하다는 뜻이 내포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요. 답변 보면은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온 분들인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30 때 많이 들어본 말인데 그 뒤에 마지막 말이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총론적으로 원칙적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승민이라든지 안철수 대표 같은 사람은 상당히 내키지를 않는다라는 사실 그 마음이 상당히 좀 담겨 있거든요. 네. 실제로 다른 지금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중도 이런 우파에서는 사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네.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네. 단어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마음을 엿보신 것 같은데요. 아, 또 다른 한국당 당권 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유승민, 하태경 의원을 콕 집어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보수 통합이라고 하니까 뭐 뭐든지 그냥 비빔밥처럼 다 넣으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이를테면 거기 유승민 의원을 받으면서 또 이 태극기 애국 세력도 같이 껴안겠다고 하면은 양손의 떡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하태경 의원은 우파가 아니라 중도좌파에 가깝다. 지금 이게 김진태 의원의 예, 생각인 예. 거죠? 근데 저는 좀 너무 궁금한 게 방금 그 김진태 의원이 얘기했던 말과 이제 일맥상통한데 과연 태극기 세력이 말이죠. 네. 어느 쪽을 지지할지 황교안일지 김진태 이게 너무 궁금해요. 네. 여기에 따라서 방금 얘기했던 유승민이나 하태경에 대한 선택의 폭이 갈라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황교안이나 김진태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강한 네. 보수 쪽으로 알고 있는데 황교안 총리도 지금 사실 저 유승민이나 하태경과는 결이 지금 맞질 않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황교안, 김진태 두 사람이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예. 말하자면 유승민, 하태경은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네. 공감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두 사람이 싸우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돼가는 건지 앞으로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태극기 향배가. 들어가면 뭐 비빔밥이 된다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역시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황교안 당대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다는 게 본인이 이때까지 주장했던 모든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라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황교안 당 밑으로 숙이고 들어갈 수는 없죠. 유승민 정당의 지지율을 올리고 힘 대 힘으로 뭐 어떤 이제 싸움을 해야지. 나도 싫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 부분도 황교안 전 총리나 김진태 의원이 이른바 보수 통합이라는 기치하에서 바른미래당을 뭐 받느니 마느니 올 거니 말 거니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실제로 바른미래당의 주축 세력은 웃기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김진태 의원의 지금 아까 말해서도 그 개념상 일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태극기 애국 세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물론 태극기 나오신 분이 선의를 가지고 나오시겠죠. 그러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태극기 부대에 지금 매주 나와서 집회하신 분들은 전반적인 이념적 집회에서 보면 이제 극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억울한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태극기 부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나 김진태 의원처럼 그들의 이제 이른바 강경 보수 입장이 커지는 자유한국당이 되면 그 중심으로 보수 통합하는 것은 이건 야권이 재편되기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하태경 의원이 그런 경우라면 유승민, 하태경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저는 안철수 대표도 좀 마찬가지 입장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황교안 전 총리나 태극기 부대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는 방향에서의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통합이 되면요. 그것은 일부러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외연의 확장에 실패합니다. 수도권 중심 같은 경우는 특히 수도권은 각 지역구가 더 잘 아시겠지만 선거가 거의 10,000표 이내에 당락이 엇갈려요. 그러면 수천 표 안에 당락이 엇갈리는데 그 수천 표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태극기 부대의 그 둘레에 갇혀버린 보수의 외연의 그 미흡성 속에서 만약에 그 야권이 통합된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선거는 야권이 사실 수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지금 보수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야권 재편이 중요하다. 야권의 재편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해오려고 했는데 못 해왔던 혁신을 더 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결별하든지 역사적으로 그 끈을 끊어버리는 이야기를 먼저 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 황골탈퇴를 하고 바른미래당과 새로운 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태극기 부대 중심의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통합을 하면 저는 내년 총선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딱 꼭 집어서 이제 유승민 의원을 얘기했는데 저는
유승민 의원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사실 본인이 어느덧 지금 대권 주자급으로 좀 상당히 성장한 정치인인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지도는 미약하고 지금 거의 당무도 보지 않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지금 몇몇 의원들이 중진들이 내놓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로 좀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에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경우에 저는 정치 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선택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아주 저는 적다고 보는 거죠. 적다. 들어가도록 상당 명분이 들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을 잡거나 대표가 되거나 혹은 김진태 의원이 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당내 입지가 클 경우는 다른 의원이 많이 찬성한다고 들어가기 힘들다고 네. 봅니다. 자칫하면 정치적인 낭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은 이미 그걸 알고 죽으나 살아 이미 다른 정당에서 한번 뼈를 묻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난주에 예. 손학규 대표랑 유승민 의원 전 대표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어떤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두 사람 다 위기에서 공감했을 겁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이끌고 있는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도 지지도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하다면 바른미래당이 공중 분해될 수도 있는 거고 유승민 의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자칫하면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될 경우에는 예. 그야말로 바른미래당 고사되고 두 정치인은 지금 오갈 데가 없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뭔가 지금 정도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완전히 그런 아마 비장한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의견상의 접점이 나옵니까? 당 진로를 놓고는 계속해서 이견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일단은 이제 바른미래당이 자기 활로를 내년 총선까지 그대로 가면서 자유한국당이 흡수되지 않는 야권의 정체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라고 하는 대선 주자가 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무리 바른미래당에 지금 쪼그라져 있지만 두 대선 후보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 그래도 견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마 그런 현실적 이유 때문에 저는 손학규 대표도 유승민 의원을 계속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성걸 전 의원 등 대구의 자기의 복심들을 한국당에 보냈잖아요, 사실은. 예. 사실상 허락하에 보낸 거라고 봐야 됩니다. 묵인을 해서 보냈는데 가서 못 들어갔어요. 복당이 거부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자기의 그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복당이 안 되는 상황에다가 황교안 전 총리의 기세 등등한 어떤 당권 출마, 김진태 의원이나 태극기 부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걸 보고 네. 저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아마 굳혔던 걸로 봐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도 대선 주자가 당내에 움직여줘야 바른미래당이 존속할 수 있다는 위기감,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지금 저쪽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함 속에서 두 분이 만나서 아마 공감대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고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금년을 그러면 바른미래당 독자적으로 생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씩의 활로보색의 방법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기존의 탈당설은 그러면 조금씩 더 잦아들겠다.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유승민 의원의 탈당설은 당분간은 잦아들 수밖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국회의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도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떨어져 나오면 거기서 조그만 텐트가 하나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유승민, 손학규가 뭉치면은 또 다른 제3의 빅텐트를 하나 만들 수도 있다. 예. 4, 5월경에 상당히 좀 빠른 은밀한 얘기들이 정치권에 좀 퍼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손학규 대표나 유승민 의원한테 상당히 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회도 될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른바 5060 세대에 대한 무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사표를 내고 이 사표를 수리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죠. 잠시 김의겸 대변인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에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보좌관을 만나서 김 보좌관이 우리 정부 초기 경제정책의 큰 틀을 잡는데 크게 기여했고 경제보좌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출근을 하자마자 사의 표명을 했고 저녁에 사표 수리를 대통령이 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신속한 거고 사실상의 문책이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원래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은 이렇게 빨리빨리 교체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보면 이제 사안이 간단치는 않다라고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청와대에서도 빨리 불을 꺼야 된다고 제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선관위 상임위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여야 관계, 국회가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설화를 한 건데 사실 내용 자체로 보면요, 네. 솔직히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큰 문제되는 발언은 내용 잠깐 아니에요. 띄워주실까요? 네. 근데 보면은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상당히 이 자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를테면 뭐 요즘 50대, 60대 중에 은퇴하고 노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네. 그런 사람 딱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건드는 듯하게 은퇴하시고 뭐 살인왕 가지 말고 SNS에 댓글 달지 말고, 그러니까 악플이나 이런 거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하고, 또 20, 30대에서도 뭐 너희들 헬 조선하지 말고 이제 남방으로 가면은 말이지 해피 조선이다. 그 내용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 보면은 20대라든지 30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화나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인 세력이 좀 이영자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20대도 자극하고, 또 다른 말을 했냐면 여기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뭐 일본에 있는 식당 숫자보다 우리가 3배나 된다 말이지. 그러니까 왜 식당을 이렇게 한국에서만 하려고 그러냐. 저쪽 남방 동남아 가서 식당도 해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런 말들이 지금 가뜩이나 요즘 경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지금 내일 모레면 지금 구정입니다. 설인데 설 앞두고 저런 말들은 내용과는 다르게 아주 가뜩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 이런 사람들 자존심을 이렇게 바늘로 콕콕 찌른 듯한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둘러서 아마 경질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네, 경제부장관 뭐 차관급 되는 자리죠. 문재인 정부 참모들 가운데서 이런 말 실수랄까요? 이런 걸로 이제 처음으로 경질된 사례라고 하는데, 지금 김현철 보좌관은 뭐라고 해명을 했었었나요? 어제 그 문제가 이제 발언이 보도가 된 다음에 오후에 첫 번째 반응은 해명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2030이나 20대나 아니면 5060 세대들 내가 무시한 게 아니라는 해명을 했다가 사태가 진화되지 않으니까 어제 저녁에는 사과를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내가 이렇게 사과를 드린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저녁에 해명을 했다가 사과했던 걸로 보면 사표를 낼 생각은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사표를 냈고 대통령이 수리했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은 제가 볼 때 김현철 보좌관의 자의라기보다는 문책성으로 청와대가 정리한 거라는 저는 추측이 강하게 저는 나온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청중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청중들이 맞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원들과 CEO들 모아놓고 한 경제정책 특강이에요. 거기에 자영업을 하려면 왜 일본으로 안 가느냐? 왜 국문과 나오면 저 태국으로 가서 한글을 가르쳐라? 왜 50대가 은퇴한 다음에 산에만 가지 말고 아세안을, 거기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을 이끄는 주요 임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그 청중 오디언스에 맞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얼마나 블루오션이고 여기가 얼마나 희망이 있고 우리 정부는 여러분들 그쪽으로 진출하면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를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 핀트를 못 맞춘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경제보좌관으로서 청와대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정무적 감각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청와대에 서둘러 진화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애꿎은 자리에도 있지 않았던 국민들이 상처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지요.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